40년간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쳤던 교장이 왜 68살에 갑자기 말을 끊었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이 다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한 명의 학생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경로당에서 제가 또 한 번 교육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며 웅변의 달인으로 불렸던 그 습관이 은퇴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어느새 몇 분은 졸고 계시고 몇 분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박 교장님 말씀이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말 잘 안 듣잖아요. 옆에 앉은 김 할아버지가 살짝 화제를 돌리려 하셨지만 저는 이런 반응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우리 기성세대가 끊임없이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가정에서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늘도 좋은 말씀을 전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뿌듯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 엄마가 또. 큰아들 민철이가 지친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42살의 민철이는 6개월 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한 후 아직도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에 누가 써주겠느냐는 것이 민철이가 매일 하는 말입니다. 거실에서는 아내 순옥이가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3개월 전 신경과에서 경증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일 가능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준옥이가 저를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봅니다. 1시간 전에 경로당에 간다고 말했는데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경로당에 갔다 온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나요? 미안해요.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됩니다. 40년간 제 교육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던 동반자가 이제는 제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때 딸 민영이가 손녀 서연이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39살의 민영이는 남편의 불륜으로 1년 전 이혼했습니다. 혼자 13살 서연이를 키우며 중학교 교사 일을 병행하느라 날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서연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이 아이는 할머니의 치매 증상을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늘 조마조마해합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어디 계시지? 거실에 계세요. 할아버지가 방금 인사하셨잖아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순옥이와 나눈 대화를 서연이가 다 들었다는 것을. 13살 아이가 할머니의 기억력 문제를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워집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평소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경로당에서 보니까 독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식들이 제대로 모시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 집은 그래도 3대가 함께 모여
이렇게 식사할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야. 민철이가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내일 면접 봐야 해서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면접? 또 어디 면접이야? 중소기업인데.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되지만 민철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올랐던 자부심이 6개월 만에 산산조각 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는 게 어디야? 요즘 같은 세상에는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내가 젊었을 때는. 아버지, 민영이가 조용히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민철이 오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오빠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요? 내가 뭐 나쁜 말을 했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민영이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혼할 때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혼자 아이 키우며 직장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시면서요. 민영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위해서요. 저희가 언제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했나요? 저희는 그냥 아버지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마시고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서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16살인 준호는 요즘 아버지의 실직 스트레스 때문인지 예전만큼 밝지 않습니다. 준호야,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할아버지, 저는 방에서 먹을게요. 가족이 함께 모였는데 왜 따로 먹으려고 해? 앉아서 할아버지랑 이야기 좀 하자. 준호가 마지못해 앉았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할아버지, 그 이야기 지난주에도 들었어요. 준호의 대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지난주에? 언제? 할아버지 학창시절 이야기요.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했다고 90도로 인사했다고. 민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께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아빠도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할아버지 말씀 끝까지 안 들으시고.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자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저희 말은 안 들으시고 할아버지 말만 계속하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소통의 중요성을 가르쳐온 교육자가 정작 가족들과는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과연 저는 언제부터 가족들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민철이의 실직 고통을, 민영이의 이혼 상처를, 준호의 위축감을, 서연이의 할머니 걱정을, 그리고 순옥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모든 것들을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했던 말하는 능력이 오히려 가족들과의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5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우며 어둠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정말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나?
돌이켜보니 최근 몇 년간 제가 한 일은 대부분 말하기였습니다. 조언하기, 분개하기, 경험담 들려주기. 정작 가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는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철이가 면접을 보러 나간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아들아, 자신감을 가져라. 내 실력이면 충분히. 아버지, 저 이제 41살이에요. 민철이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41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면접관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어떤지, 나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서류 탈락하는지.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아들이 단순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철아. 아버지, 괜찮아요. 그냥 잘 다녀오겠습니다. 민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자신감을 가져라, 노력하면 된다고 말했던 것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공허한 소리였을까요? 그날 오후 순옥이와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조금 더 진행된 것 같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더 심해져 시공간 감각에도 문제가 보이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순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조금씩 저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약물 치료가 최선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양시설이라는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옥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자꾸 까먹어서.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순옥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단순히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에게 부담이 된다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돌아와서 요양시설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수많은 곳들이 나왔지만 직접 가서 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광고 사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동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TV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에 간단한 체조하고 오후에는 TV 시청이에요. 치매 어르신들은 별도로 관리하고요. 직원의 말에서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갔는데 한 어르신이 자식들은 언제 오냐며 직원에게 물어보시는데 직원은 매번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짜증을 내더군요. 가족 면회는 자주 오시나요? 처음에는 자주 오는데 시간 지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요.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그제서야 울고불고 난리죠. 직원의 냉소적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직원이 어르신, 용돈은 이미 다 쓰셨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른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어보니 그 어르신의 용돈을 직원들이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왔던 따뜻한 사회,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 요양원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같으면 집에서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글쎄, 요양원들을 몇 곳 가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없더구나. 그렇다면 일단은 집에서 우리가 돌보자. 다들 힘들겠지만, 민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요즘 할머니 일로 많이 힘들어해요. 친구들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저는 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일 때문에 속상하지?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다고 하는데 할머니가 이상한 말씀하실까봐 무서워요. 할머니가 아프신 거니까 창피해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까봐요. 13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뭔데? 아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서도 한숨만 쉬고 저한테 짜증도 많이 내고요. 준호의 말에서 아들에 대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회사 다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6살 아이가 아버지의 실직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준호야, 아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야. 그런데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준호의 목소리에서 상처받은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민철이가 어제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해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네, 박민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철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왜? 면접은 잘 봤다고 했잖아. 나이가 문제래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좀 더 젊은 인력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민철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대 중반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평소처럼 포기하지 마라, 노력하면 된다는 말 대신 그냥 조용히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겠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민철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버지. 매일 서류 넣고 면접 보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요. 민철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언을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그 주말, 동네에서 독거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3일 만에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던 이웃 할머니였습니다. 3일이나 지나서 발견됐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수군거리셨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웃도 없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저 역시 그 할머니가 며칠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동네 독거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아파트에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7분이나 되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명절에나 한 번씩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부모는 돌보지 않는지 모르겠어. 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도 나중에는 그렇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큰 소리로 제 의견을 피력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자 가족들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옛 습관과 새로운 깨달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줄이려고 노력은 했지만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철이가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졌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법 큰 기대를 걸었던 곳이었는데 역시나 더 젊은 인재를 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우리 집 경제가. 민철이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예전처럼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라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아들아.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민철이가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울증. 언제부터? 2달 전부터요. 잠도 안 오고 집중도 안 되고. 준호 앞에서는 괜찮은 척 하느라 더 힘들어요. 그제서야 민철이가 왜 최근 들어 더 말수가 줄었는지, 왜 자꾸만 방에만 있으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는 혼자 갔어? 네. 엄마 치매 문제로도 바쁘신데 제 일로 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그 모든 고통을 견뎌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워요. 이대로 계속 취업이 안 되면 준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엄마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대 중년 남성이 아버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아들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나서야 민철이가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당연하지.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어. 사실 제가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철아, 그런 생각은 하지 마라. 가장으로서 책임도 못 지고 아들로서도 도리를 못하고 제가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장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했던 말들이 오히려 아들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되었다는 것을. 아들아, 미안하다. 예? 아버지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가장이어야 한다.
책임져야 한다. 그런 말들이 너한테는 독이 되었을 거야. 민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남자가 그런 소리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을 텐데. 아버지도 늙으면서 배우는 거야. 아들이 힘들 때는 위로해주는 게 아버지 역할인 것 같구나. 그날 밤, 민철이는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연이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돌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아이가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 돌보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하지만 서연이의 표정에서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친구들한테는 할머니 이야기했어. 아니요. 말하기가 좀. 서연이가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예전처럼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군게하려던 생각을 접었습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친구들 할머니는 다 건강하신데 우리 할머니만. 서연아,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해 줄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도 나중에 치매에 걸리셨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해가 부족했지. 할아버지도 창피해서 남들한테 숨기려고 했어. 정말요? 그런데 나중에 깨달았어.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외로워진다는 걸.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야. 서연이가 조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아, 할머니가 아프신 게 우리 잘못이 아니야.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할머니를 사랑으로 돌보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서연이는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준옥이가 간혹 이상한 말을 하였지만 서연이는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그래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와의 대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었어? 별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별거 아니라니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다그쳤을 텐데 이번에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후에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반에서 아빠 직업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우리 아빠는 회사원, 우리 아빠는 의사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실직 중이라고 말하기 창피해. 네, 솔직히 그래요. 저는 준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16살 아이에게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할아버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한동안 정말 어려웠거든. 할아버지도요? 그래, 그때 할아버지도 친구들 앞에서 부끄러웠어.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지.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래도 아빠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아빠들과 다르지 않아. 오히려 요즘 아빠가 준호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계셔. 준호가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저는 동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소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교장님이 또 나서시는구나 싶어서 예전처럼 앞장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사회를 보고 진행하는 역할보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해. 혼자 살다 보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답답해. 아프면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쟁사회, 이런 구조적 문제들이 어르신들을 고립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을 줄이고 듣기에 집중하자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김 할머니, 우리가 서로 안부 확인하며 살면 되잖아. 그러게. 혼자가 아니구나 싶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는 것이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6개월이 지난 후 우리 가족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민철이는 지인의 소개로 사회적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연봉은 예전의 70% 수준이었지만 나이나 경력보다는 열정과 능력을 중시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나이 걱정 안 하고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제 경험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민철이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습니다. 우울증 약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영이도 변화했습니다. 혼자 육아하는 다른 엄마들과 품앗이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준호는 반에서 우리 아빠는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셔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할머니를 더 세심하게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에게 할머니의 치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오히려 서연이를 더 대단하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저보고 어른스럽다고 해요. 할머니 돌보는 걸 보면서 배울 점이 많다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저 자신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순옥이가 여보,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무엇이 고마운지 물어보니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어서라고 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말이 어눌해졌는데 예전 같으면 답답해하며 말을 가로막았을 텐데 요즘은 끝까지 기다려준다. 그게 고맙다고 한다. 파스칼이 침묵은 때로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안다. 40년간 말로 가르치려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침묵이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민영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예전에는 아버지 이야기만 들어야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이야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조언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느껴져요. 순옥이도 비록 어눌하지만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가족 좋아요. 그 한마디에 모든 가족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봤습니다. 40년간 제가 추구해온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식을 전달하고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현실을 미화하려고만 했던 제가 이제는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 실직한 아들, 이혼한 딸, 위축된 손자,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녀, 겉으로 보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서로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 독거 어르신들과의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함께 식사하며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어주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화려한 말솜씨나 현란한 지식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이야말로 때로는 가장 지혜로운 말이 된다는 파스칼의 말이 진리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과의 소통 경험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 많은 어른이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는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다.